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나라 제조업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대기업 생산이 8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최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대기업의 이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대기업 부문은 사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모로 높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고용, 특히 청년층 고용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대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생산이 이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는데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요새 청년층이 이제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이 청년층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이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기업이 부진이 계속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뿐 아니라 경제 강국 독일도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G7 국가 중에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 위기에 놓였는데 이게 원인이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이 독일이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역성장을 계속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가 될 것으로 이제 세계 기구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에너지 집약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인데요.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은 이제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연가스와 같이 이제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즉 화학이나 금속 같은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금리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금리 기조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나 생산 활동이 위축된 건데요. 특히 이제 독일은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것이 자본이 굉장히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이런 자본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높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이제 강한 이 독일이 고금리 타격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독일이 한국과 같이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특히 대중 수출의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7, 8년간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거의 이제 최고였는데 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도 중국 경제가 지금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이 이제 제조업 또 대중 수출의 비중이 높다. 이런 점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가 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도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첨단 산업,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산업 경쟁력이 좀 약한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도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강국이긴 했지만 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덜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현재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전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독일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대중 수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그다음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과 같은 그런 독일과 비슷한 점을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독일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더 앞으로 성장을 조금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뭐 독일보다는 우리 상황이 조금 낫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부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비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반도체 주요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 이제 반도체를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혹은 메모리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나눴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3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공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부분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4.5%인데요. 한국은 3.3%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 타이완, 일본, 중국에 이제 뒤이어서 이제 한국 3.3%로 주요국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 그다음 중국에 비해서는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메모리 분야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은 고대역폭 메모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이제 고대역폭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흔히 이제 HBM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HBM은 굉장히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그냥 일반적인 D램에 비해서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HBM이 이 AI 칩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AI 칩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겠죠, 미국에. 이 엔비디아에 우리가 이제 HBM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삼성전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 HBM이 아무래도 집적도가 높은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일반적인 D램에 비해서는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 AI 때문에 이 칩 수요가 굉장히 높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SK 하이닉스는 이전부터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납품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납품을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조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약간 회복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중국 소식도 보겠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였던 부동산 업체죠. 비구입 위안이 회사채 상환 기간을 연장받았는데 좀 급한 불은 끈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비구입 위안이 발행을 했던 회사채가 9월 2일 이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채가 약 7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좀 연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비구입 위안이 요청을 해서 이 채권단에서 이제 투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2026년까지 상환을 좀 연기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초에 이제 외화 채권이죠. 한 290억 원 정도의 이자를 갚지 못해서 비구입 위안이 이제 디폴트 위험이 굉장히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가 있지만 내년 초까지 또 도래하는 채권 이제 원리금이 또 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도 줄줄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이제 채권 원리금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구입 위안이 전체 자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당장 도래하는 채권 원리금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튼 부동산 경기가 중국에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비구입 위안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제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겠는데 여전히 뭐 앞으로를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정부도 조금 나서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춘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주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설이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사실 2021년, 20년부터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부동산의 거품을 다시 또 재차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지방 정부의 부채가 많이 쌓여서 지방 정부가 어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8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제 2.3%로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낮은 이제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게 조금 더 반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가 좀 관심사고요. 그다음에 7월 국제 수지, 즉 경상 수지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해외를 보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은 12개 지역 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황들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것을 집대성한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향후 이제 그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라든지 고용 추세 지수도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여러 지표들 주목해야 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